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시사 법률 대담 시간입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판사, 그중에서도 대법관인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로 고발당했다는 뉴스였는데요. 국회 통과 이후 이번 달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형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개정이 되었고, 이를 통틀어서 사법개혁 3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상열 변호사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인데 오늘 주제가 다소 묵직합니다. 사법개혁 3법의 어떤 배경, 그다음에 주된 내용, 그 효과인데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사법부도 국민의 통제와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법 민주화의 염원을 사법개혁 3법 개정 및 시행으로 현실화했습니다. 우선 대법관의 수를 늘리기 위해 법원 조직법을 개정했고, 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개정 내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서 많이들 회자되는 내용이라서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쉽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오늘 참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예정인데요. 이 대법관 수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좀 늘어나는 건가요? 대법관의 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판사의 정원부터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대한민국의 판사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추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판사의 수를 우리나라는 법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인데요. 현재 규정된 정원이 3,584명입니다. 그런데 이 3,584명의 판사 중 대법관이 몇 명인데 몇 명으로 늘어났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의 수도 법원 조직법 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법관을 14명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12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증원은 2028년부터 네. 30년까지 3년간 매년 4명씩 늘어나서 12명이 증원이 돼서 합계 26명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수였네요. 그래서 아까 전체 판사 정원을 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고 보니까 이게 증언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대법관 현재 14명인데 1인당 사건 수가 연간 한 5천 건 정도 됩니다. 너무 많죠. 예. 결국 그것 때문에 재판이 지연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 결과를 좀 신뢰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건이 이렇게 많은데 내 사건을 제대로 보았을까? 그래서 사법 불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12명을 증언을 하면 일단은 그만큼은 심리가 좀 충실해지고 또 그만큼 빨라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다만 그것만으로 이제 근본적인 개선이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의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또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대법관을 증언을 하게 되면 그 대법관 중에 다양한 경력이나 어떤 의견을 가진 대법관이 포함될 수가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법원에서 어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라는 말은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재판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재판을 다시 재판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말 자체가 좀 아리송합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그 헌법재판소법 68조는 그 헌법 소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은 거의 국민 상식이잖아요. 삼심제다. 그렇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대법원 3심, 최종심에서 확정이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거의 상식이다시피. 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재판을 재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법 개정으로 확정된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요건이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내린 여러 결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정과 반대되는 내용이거나 재판이.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재판이. 또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이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네.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됩니다. 기간이 좀 정해져 있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대법원 재판까지 3심까지 다 한 거니까 또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네. 확정이 되니까 사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끝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법원의 판결이. 그러면 재판을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일단 다툼이 장기화되고 또 시간 걸리고 비용이 더 들겠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그 고통은 늘어날 것이다. 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헌법소원의 대상은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법 규정으로 사법권만 빼놨었어요. 사법권의 대표적인 게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이고 그것 역시 공권력의 일종이 아니야. 그러면 입법권, 행정권 행사가 헌법소원 대상이라면 사법권, 즉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법 통제가 아니냐. 그게 입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도 법원에서는 법률 재판을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헌법심이다라는 것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이거였습니다. 뉴스에서도 가장 많은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법 왜곡죄 도대체 무엇인가요? 일단 참 어렵습니다. 형법 123조의 2에서 이제 규정했고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당했잖아요. 일단 그 주체 어떤 사람이 법 왜곡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를 법에 보면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그러니까 판사가 법 왜곡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판사, 검사, 그다음에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수사관이겠죠. 그래서 판사, 검사, 수사관 이 세 가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 왜곡죄의 주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고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목적까지 있어야 됩니다.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야 할 목적.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 네.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행위는 1호, 2호, 3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호는 이런 사안에는 이런 법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 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을 적용을 해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경우, 아마 이런 경우를 가장 많이 예상하고 이 법 왜곡죄를 도입을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호나 3호를 보면 2호는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 또는 그런 위조, 변조된 것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 자체로도 무슨 범죄가 되겠죠.
그렇죠. 이혼은. 예. 그다음에 3호를 보면 폭행, 협박, 유괴,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러면 이것도 폭행이 되든 협박이 되든 뭐 위계 업무 방해가 되든 뭐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2호, 3호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결국은 일항인데요. 결국 법령의 적용 요건이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거나 예. 아니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변화나 발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면 기존의 규정은 으로는 A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회가 변화하면 이거 B라고 볼 여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대법원 판결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법 왜곡죄를 갖다 들이대면 누가 어떤 검사가 어떤 판사가 B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 법 왜곡죄로 처벌을 받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지만 법 왜곡죄로 수사를 받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재판을 하다 보면 실제 사실 인정에 관해서 법관에게 재량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그 사실을 근거로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알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근데 법 적용을 위한 전제는 사실 인정이거든요. 근데 그 법관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그것을 법 왜곡으로 볼 수 있을지, 어디부터 법 왜곡으로 보아야 할지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 뭐 판사, 검사, 수사관에 대해서 수사 결과 승복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고소 고발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경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좀 그 부작용이라 할까요? 그런 부작용이 예상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법개혁 3법 개정은 어느 순간 사법부에 부여되어 버린 무오류의 신화를 내려놓기를 원하는 또 그 권한에 걸맞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과정의 일환일 것입니다. 제도 초기에는 사법부나 수사기관의 위축, 고소 내지 소송 남발 같은 진통이 따르겠지만 결국 이 법들이 지향하는 지점은 사법 민주화일 것이기에 그 안착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도 사실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재미있게 잘 풀어주셔서 이야기가 순조롭게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사법 민주화를 위한 사법개혁 3법의 주요 내용과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